늦은 장마가 끝물에 다다른 통영의 어느 오후,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시렸으며 젖은 아스팔트 위로 물웅덩이가 번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35의 저 이서윤은 거의 빈손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13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다 읽었을 때도 저는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해운대구의 번듯한 상가 건물, 7인승 제네시스 GV80, 그리고 성원건설 자재의 지분까지. 그 모든 것은 전 남편 박지훈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라곤 이혼 후 위자료 명목의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남들이 볼 때 혀를 내두르며 칭찬할 만한 푼돈을 던져준 것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 부산으로 시집왔을 때만 해도 저는 제 팔자가 참 좋은 줄 알았습니다. 박지훈은 늘 다정하게 말했고 시어머니 최명희 여사는 항상 우리 집은 널 친딸처럼 생각한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저는 다니던 회계사무소를 그만두고 남편 회사의 장부 정리를 돕는 한편 온 식구의 삼시세끼와 제사,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아침이면 쌀을 씻고 생선을 조리고 국을 끓였고 밤에는 미수금 장부를 마감한 뒤에도 헐떡이며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개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시어머니는 혀를 쯧쯧하며 집안일 몇 개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중에 애 엄마 노릇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건 결혼 8년 차, 임신 3개월을 넘겼을 무렵 유산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있던 날, 시누이 박수진은 툭툭 화를 내며 머리맡에 두유 한 봉지를 던져놓고는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올케, 본인 팔자 좀 돌아봐. 어쩌면 우리 집안이랑 올케 쪽이랑 안 맞는 걸지도 모르잖아. 늦은 오후에야 병실 끝에 서서 저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던 시어머니는 자식은 하늘이 내려주는 복이지 억지로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법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는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시집와서 10년이 넘도록 남편 하나 간수 못해, 애 하나도 못 지켜, 그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지. 우리 집안이 널 그만큼 걷어먹였으면 의리도 다 한 거다. 시누이 수진이 곧바로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도 참, 말씀이 너무 부드러우시네.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빗자루나 드는 게 어울리지, 사장 사모님 자리는 안 어울리는 법이거든. 저는 가방끈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제 바로 옆에 선 박지훈은 여전히 깔끔한 흰 셔츠에 단정한 얼굴을 하고서 무미건조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 누나, 그만들 하세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듣기엔 편을 들어주는 척했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사람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이 나를 짓밟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는 방관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흘 전 남은 짐을 마저 챙기려 집에 갔을 때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싸구려 플라스틱 캐리어 2개를 제게 쥐어주며 박 사장님이 사모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입던 옷까지 낡은 수첩 몇 권, 친정엄마와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미처 다 뜨지 못한 털옷 하나가 그 안에 우겨 넣어져 있었습니다. 법원 처마 밖으로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는 더 이상 돌아갈 문이 없었고 저는 문득 통영에 있는 친정엄마의 낡은 집을 떠올렸습니다. 노란 페인트가 칠해진 담장은 벗겨졌고 대문 앞에는 지훈이 늘 습하고 비좁다며 투덜거리던 능소화 넝쿨이 있는 곳. 저는 캐리어 2개를 끌어당기며 남의 집 마당에서 쓰러질 순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짐을 들고 법원 계단을 내려와 택시를 잡아타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그저 잠시 비를 피할 곳이라 여겼던 그곳이 제 인생에 완전히 다른 막을 여는 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부산에서 통영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그 길은 제게 반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거가대교를 지날 무렵부터 비가 비스듬히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섭게 몰아치진 않지만 머리카락과 옷깃, 엉클어진 마음까지 끈질기게 파고드는 그런 비였습니다. 길가의 오래된 나무들은 숨을 죽이고 서 있었고 탁한 도랑물 위로 이따금 모터보트가 지나가며 파문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차량이 좁은 골목 앞에 멈춰 섰고 저는 2개의 캐리어를 덜덜 끌며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끝에 자리한 어머니의 집은 수년간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벽에 노란 페인트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고 담장 밑으로는 짙은 녹청색 이끼가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제 대문에는 붉게 녹슨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정성껏 가꾸시던 여름이면 마당 한 구석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던 능소화는 이제 마른 가지들만 철창에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 목이 메었습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곳이 막상 돌아와 보니 내 마음이 오래전부터 이곳에 묶여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게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몇 번 쫓기듯 들렀다 갈 뿐이었고 그때마다 지훈이 동행했습니다. 그는 집이 낮고 습하다며 썩은 나무 냄새가 난다고 골목이 좁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점차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뿌리를 잇게 만들려는 의도는 종종 아주 가벼운 트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골목 어귀 전봇대에 열쇠 수리공의 전화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20분쯤 지나자 60대 초반의 아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낡은 공구함을 뒤에 매달고 빛바랜 우의를 입은 아저씨는 집과 저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집 비워둔 지 오래됐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꽤 됐어요, 아저씨. 아저씨는 더 묻지 않고 몸을 숙여 자물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습한 오후 공기 사이로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자물쇠가 툭 하고 열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곰팡내 섞인 훅한 공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낡은 벽 냄새, 오래된 목재 냄새, 그리고 숱한 비바람에 갇혀있던 흙내음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발을 들이기도 전에 아저씨가 현관 모퉁이에 몸을 굽히더니 드라이버로 바닥 타일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상하네.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현관 계단 옆 모퉁이의 타일 하나가 다른 타일들과 달리 살짝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드라이버 끝으로 타일을 튕겨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집이 낡아 타일이 들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타일이 들리자 그 밑으로 큰 뚝배기만 한 어두운 빈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저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하실은 아니고 가족분들이 무슨 귀중품 같은 걸 숨겨두려고 일부러 만든 공간 같소만. 그 비좁은 공간 안에는 녹슨 낡은 철제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떠드는 소문처럼 금은보화가 들어있진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황동 열쇠 하나, 얇은 수첩, 그리고 누렇게 바랜 4번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마자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서윤아, 네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절대 네 눈을 의심하지 마라. 네가 찾아야 할 것은 네 발밑에 있지 않다. 저는 축축하고 차가운 현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종이를 쥔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저를 본 열쇠공 아저씨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분이 남기신 물건인가 보오? 문은 다 열어두었으니 찬찬히 살펴보시오. 아저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철제 상자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험한 일을 해온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아도 못 본 척하는 게 상책이라는 걸 잘 아는 법입니다. 아저씨에게 돈을 건네자 그는 모자를 다시 고쳐 쓰고 오토바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뒤돌아보며 당부했습니다. 밤에 문단속 잘하시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고 낯선 곳이니 문턱 바로 옆에선 자지 마시오. 마당은 다시 적막에 잠겼고 뒤뜰 슬레이트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타닥타닥 들려왔습니다. 저는 철제 상자를 품에 안고 나무로 된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가구들, 조용한 제사상,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벽걸이 선풍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길지 않았지만 곳곳이 끊기고 번져 있어 몹시 지친 상태에서 쓴 것 같았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다. 저는 침을 여러 번 삼키고 나서야 다음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만약 네가 혼자서 이곳에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 닥쳤다는 뜻이겠지. 그날이 오면
네가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근처 대성전당포의 정재섭 사장이다. 저는 낡은 친정집에 한참을 앉아 뒤통수를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제 인생에 단단히 닫혀있던 또 다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친정집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철제 상자와 수첩을 품에 안은 채 터미널 근처의 낡은 모텔로 향했습니다. 귀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엄청난 비밀을 마주한 직후 아무도 없는 그 빈집에 혼자 남겨진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렸고 모텔의 네온사인 간판은 깜빡거렸습니다. 좁은 복도, 미끄러운 타일 바닥, 그리고 덜 마른 이불 냄새와 바닥 청소제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하품을 쩍쩍 하던 카운터 직원은 열쇠를 내밀며 제 캐리어 2개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룻밤만 머물겠다고 한 3평 남짓한 작은 방에는 보라색 꽃무늬 이불이 깔린 철제 침대, 덜덜거리는 벽걸이 선풍기, 그리고 창가에 놓인 플라스틱 탁자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철제 상자를 올려두고 수첩은 마치 손에서 놓으면 모든 게 사라질까 두려운 듯 핸드백 안에 꼭 챙겨 넣었습니다. 대충 씻고 나와 침대 위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밖에서 울리는 버스 경적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주기적으로 옥신거렸습니다. 잠깐 눈을 감기만 해도 시댁에서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 속에 있을 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무조건 참고 견디려 애썼습니다. 막상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나니 그들이 뱉었던 말 한마디, 시선 하나하나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돌아와 저를 찔렀습니다. 박지훈과 결혼하고 맞이했던 첫 아침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거실 원목 소파에 앉아 차를 홀짝이던 최명희 여사는 저에게 쌀을 씻으라, 장을 보라, 생선을 조리라, 제사상을 닦으라며 끊임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등에 난 땀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녀는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눈치껏 일을 찾아야지. 펜대나 굴릴 줄 아는 온실 속 화초를 며느리로 잘못 들였다는 소린 안 듣게 해라. 겉으론 가르침 같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솜에 쌓인 바늘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누이 박수진은 어디 앉기만 하면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시댁에 올 때면 찌개 냄비부터 제가 입은 옷까지 샅샅이 스캔했습니다. 한 번은 밥상을 내려다보며 픽 웃더군요. 옳게. 찌개가 왜 이리 짜? 소금으로 남편 붙잡아 두려고? 식구들은 웃었고 저도 따라 웃어야만 했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큰 상처는 식탁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주어지는데 저는 그때마다 정갈하게 반찬을 집어주며 예의를 차려야만 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작년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고 조기를 굽고 나물들을 무쳐냈습니다.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저 혼자 부엌에서 팽이처럼 돌았습니다. 마침내 상을 들고 나갔을 때 최 여사는 친척 아주머니들 앞에서 툭 내뱉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참 부지런하긴 한데 타고난 복이 얇은가 봐.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직도 우리 집에 핏덩이 하나 안 안겨주시네. 둘러앉은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그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진정한 수모는 맞거나 욕을 듣는 게 아니라 뱃속의 아픔을 남들이 안주거리 삼아 씹어대는 것을 견뎌야 할 때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유산한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식어 빠진 밥상을 물릴 때쯤에야 들어온 그는 넥타이를 풀며 딱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약은 먹었어? 보약이나 수면제가 아니라 유산 후 쇠약해진 저를 위해 한의원에서 지어온 약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참으로 어리석을 만큼 순진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여자는 그저 걱정하는 듯한 짧은 질문 한마디에도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가슴에 품기 마련이니까요. 얼마나 넋을 놓고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정이 가까워져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서야 자리에 누웠습니다. 깜빡 잠이 들려던 찰나 베개 밑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져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낡은 베개에 솜이 뭉친 줄 알았는데 손을 넣어 꺼내보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표도 수신인도 없는 갈색 봉투.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옛날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남자와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뒤쪽으로 희미하게 소나무가 보이는 어느 집 툇마루 앞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붉은 잉크로 삐뚤빼뚤하지만 선명하게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곁에서 잤던 그 남자를 믿지 마라. 손이 너무 떨려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게 누굴 뜻하는지는 바보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 저는 방문을 박차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파랗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난간에 기대어 선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푹 눌러쓴 모자에 마른 체구의 남자가 제가 쳐다보는 걸 안다는 듯 잠시 멈춰 서 있더니 이내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복도 끝까지 달려갔지만 마당 주차장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봉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 방에 봉투를 밀어 넣은 사람은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상처가 무엇인지까지 다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문가로 끌어당겨 핸드백을 품에 꼭 안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가끔 청소 아주머니의 슬리퍼 끄는 소리, 밖에서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 아침 식사를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일상적이었지만 제 마음만은 더 이상 평범해질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찬물로 세수를 하고 사진을 핸드백에 챙겨 넣었습니다. 지난밤은 마치 벼락 같은 따귀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결혼 생활을 붙잡고 울고만 있다가는 저 역시도 누가 저를 해쳤는지 모른 채 비참하게 끝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찾아가야 할 사람의 이름을 남겼고 붉은 글씨의 편지는 저를 벼랑 끝으로등 떠밀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방을 빼고 2개의 캐리어를 끌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앞길은 여전히 막막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가야 할 단 한 곳만이 또렷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대성 전당포. 통영에서 서울 남부터미널로 가는 첫 차를 탔습니다. 정오가 다 되어서야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내리쬐는 햇볕 아래 아스팔트에서 훅훅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잡아 종로 낙원상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차들로 빽빽하게 막혀 있었고 제 마음은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낙원상가 근처 대성 전당포 정재섭. 그 짧은 몇 글자가 저를 끌어당기는 마지막 동아줄 같았습니다. 전당포는 옷가게 2곳 사이에 끼어 있었고 나무 간판은 색이 바래고 금박 글씨는 절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바깥보다 조금 시원했고 오래된 목재 냄새, 짙은 차향, 그리고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묘하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였습니다. 유리 진열장 너머로 은발의 콧대가 높고 돋보기를 쓴 노신사가 찻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풍경종 소리가 잦아들자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너무 오래 머물러 살짝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이내 그는 찻잔을 닦던 천을 내려놓고 일어나 물었습니다. 김정아 씨, 따님 되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예. 제 얼굴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한 뒤 뜨거운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얼굴 좀 찬찬히 봅시다. 눈매가 아주 어머님을 빼닮았군요. 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여전히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낯선 이가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제 얼굴을 알아본다는 건 반가워해야 할 일이지만 지난밤의 일 이후로는 섣불리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을 눈치챈 듯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물건이 있습니까? 저는 핸드백을 열어 4번 접힌 메모지와 수첩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재섭 사장은 그것을 한번 슬쩍 보더니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아 씨는 디오자를 쓸 때 항상 끝을 이렇게 올렸었지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넘겨줄 때가 되었군요. 그가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철제 금고를 하나 꺼내왔습니다. 열쇠는 그의 조끼 주머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한꺼번에 서류를 꺼내지 않고 투명 비닐에 쌓인 서류 뭉치들을 하나씩 제 앞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어떤 맹세를 지키는 사람처럼 그의 동작은 느리고도 신중했습니다. 보시지요. 첫 번째 서류를 집어든 순간 제목을 다 읽기도 전에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해운대구 번화가 상가 건물의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쓸고 닦았던 바로 그 집. 법원에서 박지훈의 소유로 넘어간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매수인의 이름은 남편도, 남편의 회사도 아닌 제 어머니 김정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낡은 은행 거래 내역서.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재섭 사장은 제가 끝까지 다 읽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건물 매입 대금 전부 어머님이 보내신 돈입니다. 당시 박지훈은 가진 게 쥐뿔도 없었죠. 어머님은 젊은 사람이 사업하는데 기죽지 말라고 겉으로는 사위 명의를 세워주셨지만 아가씨에겐 비밀로 하길 원하셨습니다. 왜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를 일찌감치 의심하셨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뒤를 봐주시면서도 만약을 대비한 퇴로를 열어두신 겁니다. 어머님은 그저 아가씨가 번듯한 집에서 맘 편히 살기만을 바라셨으니까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최 여사는 그 상가 건물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들의 전리품인 양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누이 수지는 옳게 남의 집 얹혀 사는 주제에 안주인 행세하지 말라고 비꼬곤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제 친정어머니의 돈으로 마련된 집에서 십수년을 굽신거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정 사장이 다른 서류 뭉치를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성원건설 자재의 지분 내역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초기 자본금의 뿌리는 아가씨 친정에서 나온 겁니다. 빼곡한 숫자들을 쳐다보고 있자니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을 위해 밤새 장부를 맞추며 흘린 제 땀방울이 그저 내조가 아니라 제 집안의 돈을 밑바탕으로 한 노예의 노동이나 다름없었다니요.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혼법정에서 저는 빈손으로 쫓겨난 거죠? 그가 저를 오래도록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재판 당시 아가씨에겐 원본 서류가 없었으니까요. 저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임장, 지분 투자 계약서 등 온갖 서류를 겹겹이 조작해 완벽하게 준비해뒀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체스판을 다 짜놓은 자들을 상대로 뒤늦게 뛰어든 아가씨가 무슨 수로 방어하겠습니까?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못을 박듯 또박또박 이어갔습니다. 그날의 이혼은 그저 마지막 일격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한 겁니다. 귓가에 이명이 윙윙거렸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쨍쨍한데 속은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가웠습니다. 1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잃은 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앗아간 건 제 젊음뿐만 아니라 제 집안의 뿌리째였다는 것을. 정 사장이 찻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이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머님이 당부하시길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너무 일찍 아가씨를 찾아가선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배후에 있는 자는 박지훈 하나가 아니거든요. 제가 일찍 나서봤자 아가씨를 구하긴커녕 그들의 손놀림만 더 빨라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탁자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배후가 누군데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다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어머님은 아가씨가 벼랑 끝에 몰려 스스로 이곳을 찾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순서대로 알려주라 하셨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행동거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가씨는 더 이상 갓 이혼한 평범한 여자가 아닙니다. 납덩이처럼 무거워진 손으로 서류를 챙겨 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전당포 밖으로 나오자 훅훅 찌는 아스팔트 열기가 덮쳐왔습니다. 좁은 골목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크게 해보았지만 가슴은 여전히 턱턱 막혀왔습니다.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뿌옇게 번져 보였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옆 골목으로 막 꺾어 들어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뒤쪽에서 들려오던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느려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저를 스쳐 지나가더니 속도를 줄였습니다. 운전자는 헬멧을 푹 눌러쓰고 짙은 선글라스를 낀 채 마치 제가 으슥한 골목으로 완전히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금 전 전당포 사장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좁은 골목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땡볕이 닿지 않는 그늘이었음에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전당포에서 본 서류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빙빙 돌았습니다. 제가 10여 년간 쓸고 닦았던 계단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피눈물로 세워진 것이었다니
생각할수록 누군가 심장을 틀어준 듯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뒤편의 오토바이 소리가 낮게 그르렁거리며 점점 좁혀졌습니다. 획 고개를 돌려보니 그 검은 오토바이가 골목 입구를 꺾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헬멧에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린 운전자는 평범한 배달원처럼 직진하지 않고 오토바이 앞머리를 제 쪽으로 비스듬히 튼 채 스로틀을 감았다 풀었다 하며 다가왔습니다.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왼쪽은 울퉁불퉁한 시멘트 벽이었고 오른쪽은 셔터가 굳게 닫힌 문구점 앞에 쌓인 종이 상자 더미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제게 돌진했습니다. 오토바이 앞바퀴가 제 코앞까지 스쳐 지나가는 걸 본 순간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억센 힘으로 잡아채더니 반대편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단단한 몸집의 누군가와 크게 부딪히며 어깨가 떨어져 나갈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오토바이는 아슬아슬하게 저를 비껴가며 종이 상자 더미를 들이받았고 상자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시멘트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저는 그 사람의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살짝 뒤로 물러서게 해주며 더 이상 억지로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뺨이 홀쭉하고 날고해진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어디로 들어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를 한눈에 파악하는 맹수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보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아가씨가 이런 길바닥에 혼자 서 있게 내버려 두진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공포보다 그 말이 주는 충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핸드백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한 걸음 더 물러났습니다. 당신 대체 누굽니까?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골목 입구 쪽을 흘끗 살폈습니다. 검은 오토바이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쏟아진 상자 잔해들 사이로 삼색 고양이 한 마리만 휙 지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짧게 내뱉었습니다. 여긴 안전하지 않습니다. 살고 싶으면 따라오십시오.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간밤에 기괴한 편지를 받고 대낮에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믿을 만큼 저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가방끈이 살을 파고들도록 꽉 쥐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는 화를 내지도 재촉하지도 않고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모르니까 더 따라와야죠. 당신 뒤를 밟는 놈들은 이미 당신이 누군지 알아챘고 여기서 5분만 더 머뭇거리면 내가 누군지 알 필요조차 없어질 겁니다. 장작 패듯 무뚝뚝하게 툭툭 내뱉는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상엔 달콤한 말로 속이는 자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무심하게 목숨을 구해주고 툭 내뱉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골목 밖을 한번 내다보았습니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눈앞의 호랑이는 방금 전 저를 바퀴 밑에서 꺼내준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 오토바이로 오십시오. 낡은 연립주택 옆 좁은 틈에 세워진 오토바이는 칠이 다 벗겨진 구형 대림 오토바이였지만 시동 소리만큼은 흠잡을 데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가 건네주는 낡은 헬멧을 쓰면서도 여전히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말없이 복잡한 도로를 능숙하게 빠져나가 서촌의 오래된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오래된 적산가옥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그가 앞만 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은 채 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긴 이야기라 지금 다 할 순 없지만 아가씨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해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란 사실을요. 그의 목소리엔 감상적인 슬픔이나 과장이 없었습니다. 메말은 몇 글자뿐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바위처럼 무거운 빚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불안감, 의심, 피로가 엉킨 마음 한구석에서 저 스스로도 인정하기 두려운 신락 같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커다란 은행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작은 시계 수리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색이 바랜 푸른색 간판에는 글자가 절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유리 진열장부터 궤종시계, 탁상시계, 손목시계들이 먼지 하나 없이 윤이 났습니다. 고급스럽진 않았지만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의 결이 묻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셔터문을 반쯤 올리더니 몸을 틀어 제가 들어갈 수 있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저는 앞뒤문, 구석의 좁은 나무 계단, 진열장 앞에 낮은 탁자까지 빠르게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가 보온병에서 물을 따라 유리잔을 내밀었지만 저는 물에 입을 대지도 그가 가리킨 문가 쪽 의자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방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면서도 벽에 등을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쪽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슬쩍 훑어보더니 마치 속으로 채점을 매기기라도 한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워할 곳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를 빤히 보았습니다. 아직 당신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쉽게 사람 믿었다간 제 명예 못 죽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강태호라고 합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뚝딱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 속에서 저는 방금 전 시댁에서 내쫓긴 불쌍한 이혼녀의 삶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보다 훨씬 거대하고 끔찍한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제 맞은편에 앉아 탁자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소름 돋을 만큼 평온한 눈으로 저를 주시했습니다. 그러고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재난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막 첫 관문을 넘었을 뿐이죠. 그는 더 이상 마실 것을 권하지 않고 일어나 시계 수리대 뒤쪽에 짙은 갈색 커튼을 열어젖혔습니다. 수리 공간과 뒷방을 나누는 가림막이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빼고 안을 살폈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목재 책상 하나, 낡은 의자 2개, 낮은 서류장, 그리고 벽에 바짝 붙은 회색 철제 금고가 전부였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것을 숨겨두기엔 지나치게 평범하고 깔끔해서 오히려 뒷목이 서늘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가 조끼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금고 다이얼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철컥하고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몇 개의 서류 뭉치를 지나 그가 꺼낸 것은 하얀 천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천을 풀어내자 구형 소형 카세트 녹음기와 누렇게 변색된 테이프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년 전 어머님이 제게 맡기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일관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제 발로 이곳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절대 틀지 말라며 단단히 당부하셨죠. 3년 전이요? 저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때 이미 이런 날이 올 줄 아셨던 건가요? 태호가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미 된 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입니다. 주변에 불길한 징조가 맴돌 때는 더더욱 말이죠. 그가 녹음기에 테이프를 밀어 넣었습니다. 시간의 숨결 같은 지직거리는 잡음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양손에는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이윽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이 쉬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단 한 음절만으로도 어머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호 씨, 지금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우리 서윤이가 당신을 찾아갔다는 뜻이겠지요. 탁자 모서리를 잡은 제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을 우리 집안 일에 또 끌어들이게 돼서 미안하지만 당신 말고는 믿고 맡길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가 당신을 찾아갔다면 필시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 애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애가 제 발로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만 도와야 합니다. 심약한 사람은 재산을 쥐어줘도 지킬 수 없는 법이니까요. 우리 서윤이는 착하지만 멍청하지 않아요. 다만 정이 너무 많아 탈이지요. 테이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뚝 끊겼습니다.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수년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슬픔만 켜켜이 안고 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살아갈 길을 이토록 치밀하게 닦아놓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너무 미련해서 알아채지 못했을 뿐. 녹음기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말해주진 마세요. 너무 많은 걸 알면 아이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말만은 꼭 전해주세요. 엄마는 한 번도 널 버린 적이 없단다. 라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제 터졌는지 모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지훈과 결혼한 그날부터 저는 늘 강해져야 한다고, 남의 집 며느리로서 흠잡힐 일 없이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 절차와 쏟아지는 친척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 놓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화롯가에 앉아 허리 꼿꼿하게 펴고 살아라. 내 새끼 하시던 어머니의 옛 말씀이 떠올라 저는 그저 한 명의 어린 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태호가 녹음기를 끄고 따뜻한 물을 잔에 따라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피어오르는 김이 눈시울을 더욱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흔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고 제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구해주신 겁니까? 태호가 자신의 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인 책상 물림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용역 화물 일을 할 때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금괴 도난 사건의 주동자로 몰렸었죠. 놈들은 모든 죄를 제게 덮어 씌울 참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진실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직접 나서서 목격자 증언을 해주시고 제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셨죠.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전 감옥에서 썩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한 번 도움받았다고 평생 빚진 놈처럼 산다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모자란 건 채우면 그만이지만 한 번 저버린 의리는 평생 갚을 길이 없는 법입니다. 저는 물잔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애틋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결혼 생활을 어떻게든 이어가려 발버둥치던 저를 위해 어머니는 묵묵히 구명조끼를 기워놓고 계셨던 겁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자 그의 눈빛은 처음에 그 서늘함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4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째,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혼자 다니지 말 것. 둘째, 잠자리는 한 곳에 고정하지 말 것. 셋째,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이상 당신 주변에 있던 그 누구도 믿지 말 것. 넷째, 그가 한 박자 쉬고는 덧붙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판에서 가장 먼저 지는 놈은 정에 휩쓸려 허둥대는 놈입니다. 제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가게 안에 불이 팍 하고 꺼지며 사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벽걸이 시계의 찰칵거리는 소리조차 멎은 듯한 지독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태호가 재빨리 제 손목을 낚아채 아래로 푹 끌어당겼습니다. 귓가에 그의 날카로운 속삭임이 꽂혔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가게 바깥 유리창 쪽에서 무언가 둔탁한 쇳덩이가 샤시에 부딪히는 깡소리가 났습니다. 곧이어 공기를 베어 가르는 섬뜩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수리공간 바깥쪽 나무 가벽에 묵직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퍽 하고 밝히는 소리였습니다. 수초 뒤 비상등이 켜지며 어스름한 노란 불빛이 일그러진 그림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태호와 저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금 전 태호가 제게 보여주기 위해 책상 위 유리에 기대어둔 어머니의 사진 한 구석에 짧은 단검 하나가 깊숙이 꽂힌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덜미에서 척추를 타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털린 물건은 없었습니다. 진열장도 그대로, 서랍도 닫혀 있었습니다. 오직 칼,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뿐이었습니다. 태호가 다가가 단검을 아주 천천히 뽑아냈습니다. 던지기 직전 깨끗하게 닦아낸 듯 칼날은 섬뜩할 정도로 번쩍거렸습니다. 그가 불 꺼진 유리창 밖을 내다보며 목소리를 바닥으로 깔았습니다. 물건을 훔치러 온 게 아닙니다. 압니다. 제 목소리가 종이장처럼 얇게 떨렸습니다. 경고하러 온 거겠죠.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의 평온한 눈동자 깊은 곳에 억눌린 걱정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아닙니다. 그의 말이 서늘하게 떨어졌습니다. 경고는 돌을 던져 창문을 깨는 정도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이 순간부터 아가씨는 남편에게 사기당한 이혼녀가 아닙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직시했습니다. 당신은 저들의 사냥감입니다. 태호는 가게 바깥 셔터문을 반쯤 내리고 바깥을 살필 수 있는 좁은 틈만 남겨두었습니다. 밖에는 차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녔지만 이 작은 가게 안의 공기는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차가운 칼날이 번뜩였고 어머니의 사진은 상처 입은 듯 모서리가 찢겨 있었습니다. 20분쯤 뒤 정재섭 사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앞문 대신 뒷골목을 통해 들어왔고 낡은 갈색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책상 위에 칼을 슬쩍 보더니 작게 혀를 찼습니다. 생각보다 놈들이 안달을 내고 있군. 태호가 차를 따르며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분 눈을 가려둘 순 없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앉은 저는 마치 장기판의 말들이 싹 다 쓸려나간 텅 빈 체스판 한가운데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댁을 잘못 만난 불운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야 깨달았습니다. 제 불행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부부싸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제가 성인이 되기도 전부터 누군가 치밀하게 깔아놓은 레일 위를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재섭 사장이 서류 가방에서 얇은 종이 뭉치와 어머니가 직접 쓴 약도를 꺼냈습니다. 그는 펜 끝으로 줄을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재산을 하늘의 뜻에 맡기듯 한 곳에 묻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세 겹으로 나누어 숨기셨죠. 첫 번째 층은 진짜 금고에 보관된 금괴와 보석류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재산의 출처와 내역이 담긴 원본 장부인데 귀중품과 분리해 두셨죠. 세 번째는 명의와 관련된 권리 증서들로 저 같은 제3자에게 분산해 맡기셨습니다. 한쪽이 발각되더라도 다른 쪽은 무사하도록 철저히 대비하신 겁니다. 목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몇 년은 지독할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도 버리지 못하고 때웠었으며 끊어진 슬리퍼 끈을 나일론 줄로 엮어 신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왜 그리 구차하게 사시냐며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가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눈을 속이고 제 집구석에 숨어든 도둑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가난이라는 완벽한 연극을 소화하셨던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딸의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 위에서 숨죽이고 굶주린 척 연기해야 했던 어머니의 생애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호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제 기억 속보다 훨씬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흰 셔츠를 입은 몇몇 남자들과 함께 커다란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적어도 어머님이 남기신 기록과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런 결말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국도에서 차가 전복되어 돌아가셨다는 것. 더 캐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상처가 너무 커서 말씀하기 힘드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말씀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입을 열 수 없었던 거란 사실을. 정 사장이 다른 종이를 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한 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직후 어머님은 친가의 한쪽 일가 친척들과 완전히 연을 끊으셨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아가씨 집안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옛 사진들은 불태워졌고 족보에서도 지워졌으며 누가 그들을 입에 올리기라도 하면 어머님은 펄쩍 뛰셨습니다. 왜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운 가슴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친척들 중에 어머니가 제가 알지 못하길 바랐던 분이 계신 건가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독사로부터 떼어놓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죠. 애초에 뱀 같은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척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저는 달콤한 시댁 식구들의 말장난과 허울뿐인 밥상머리 평화에 속아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독사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왔던 겁니다. 제가 태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박지훈은요? 그는 대답 대신 작은 수첩을 열어 어머니의 손글씨가 적힌 메모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놈이 자꾸 통영 옛집에 대해 캐묻는다. 외할아버지 일을 떠보려 한다. 일반인치고는 오래된 서류들에 관심이 너무 많다. 읽어 내려갈수록 기억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결혼 초, 박지훈은 친정제사에 따라와 다정하게 웃으며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서유나 장인어른 예전에 크게 사업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지? 옷장 정리를 돕던 중 옛날 호적 등본을 보며 장모님 친정 쪽은 왜 이리 식구가 없어? 라며 장난치듯 물어보던 모습. 그때 저는 남편이 제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준다고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그 속내가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서슬퍼런 비수. 무심한 척 던지던 질문들은 사실 제 뿌리를 캐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던져놓은 낚싯바늘이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접근했던 거군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아가씨가 생각하는 그런 순진한 배경을 가진 남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3년,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리고 회사 장부를 밤새워 맞추며 온갖 모욕을 견뎌냈던 시간들. 오직 평범하고 온전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저를 사랑해서 다가온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목적을 띠고 제 인생에 침투한 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예전과 같은 종류의 아픔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고통은 씁쓸하고 차갑고 치욕스러운 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정재섭 사장이 서류 가방 밑바닥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바로 제게 건네지 않고 물었습니다. 혹시 아가씨 남편 말고 아가씨네 집안 사정을 유독 잘 아는 다른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항상 촉촉한 눈망울을 하고 저를 언니 하며 간살스럽게 따르던 아이. 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유진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호와 정 사장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인생의 배신자는 오직 시댁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닫고 말았습니다. 심장에 가장 치명적인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자는 다름 아닌 내가 거두어 먹이고 입히고 친동생처럼 품어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유진이라는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온 후 저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서울의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빵집 냄새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제 속은 밤새 찬비를 맞은 것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약간의 의심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법인데 배신자로 지목된 이가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거둔 입양 동생이라는 사실은 저를 절망케 했습니다. 유진이가 저희 모녀에게 온 건 12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낡은 손바지에 바짓단을 말아 쥔 어린아이가 대문 앞에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친척은 부모가 다 죽어 아무도 거둘 사람이 없다고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고 우리 집안이 무너지진 않겠지. 그날 이후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작은 발소리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저를 언니라 부르며 따랐고 저는 그 부름에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시집가던 날 청록색 고운 한복을 직접 골라 입힌 것도 저였고 전문대 입학금을 낼 때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몰래 제 비상금을 털어준 것도 저였습니다. 아플 때면 밤새워 죽을 끓여 먹였고 시댁 문제로 우울해할 때면 그녀는 제 손에 귤을 쥐어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내가 있잖아, 언니, 속상해하지 마. 이제와 생각해보니 저는 제 어리석음을 비웃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대놓고 이빨을 드러내는 적이 아니라 내 앞에서 활짝 웃으면서 뒤로는 내 등에 칼을 꽂을 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 사장이 꺼낸 쪽지 안에는 낡은 은행 계좌 내역 복사본, 희미한 CCTV 캡처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쓴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박지훈의 고백을 받아주기도 전 유진이가 터미널 근처 카페에서 한 낯선 중년 남자와 접선했던 기록. 어머니의 메모에는 유진이가 외할아버지와 통영의 옛집에 대해 묻는 태도가 단순한 호기심의 선을 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처음부터 확신하신 건 아닐 겁니다.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의심의 정황이 짙어졌겠죠. 뱀을 놀라게 해서 풀숲으로 숨게 만들지 않으려고 곁에 두셨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이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흰머리를 뽑아주던 모습, 골목 입구에서 장바구니를 들어주던 모습, 호적 등본을 들여다보며 우리 집안은 참 단출해서 좋아. 그치 언니? 라고 장난치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불쌍한 고아라서 가족의 정을 갈구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진난만한 질문들이 제 집안의 뿌리를 파먹는 독 묻은 드릴이었을 줄이야. 하지만 가장 잔인한 진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 사장이 다른 봉투에서 누렇게 변색된 성분검사 의뢰서를 꺼냈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유산했을 무렵 어머니가 몰래 보관해 두었던 제 보약의 잔여물 성분 분석표였습니다. 거기에는 단번에 목숨을 끊지는 않지만 복용할수록 태아를 서서히 죽이는 은밀한 낙태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제 눈앞에는 유진이가 제 방으로 한약을 들고 올라오던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 언니, 이거 마셔.
대추랑 구기자 넣고 달인 거라 몸에 참 좋대. 그녀가 제 등을 토닥여 주던 손길. 지훈이 침대맡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몸조리 잘하라던 위선적인 위로. 한 놈은 약을 먹이고 다른 한 놈은 옆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상체를 꺾었습니다. 뱃속에서 미처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쓰러져간 내 아이는 하늘이 데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악마들이 차가운 계산 끝에 제 인생에서 아이를 통째로 도려낸 것이었습니다. 태호가 물잔을 밀어주었지만 저는 손을 뻗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대체 왜 걔가 나한테 이토록 잔인하게 군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이 얽힌 판에서는 핏줄조차 무의미해지는데 하물며 주억 잃은 정 따위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옛 속담의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접 물리고 나서야 옛말 틀린 게 하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나를 거둬준 사람을 배신하고 잔혹하게 해를 가한 자들에게 분노를 느끼신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침묵하며 때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판을 엎어버리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사약보다 더 쓴 진실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몸을 곧게 펴고 수건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지금 우는 건 시야만 흐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긴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감춰온 것은 제가 여기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라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호와 정 사장을 번갈아 보며 제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난동을 부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 오늘 밤 통영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가서 뭘 어쩌실 겁니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진짜 금고를 열어야죠. 저는 어머니가 남긴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토록 여러 겹으로 숨겨두셨다는 건 마지막에 남은 무언가가 이 모든 걸 뒤집을 가장 핵심적인 단서라는 뜻일 테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제가 한 발 늦으면 그들이 먼저 손에 넣을 겁니다. 태호는 한참 동안 저를 응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말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사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남은 찬물을 들이켰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배신당한 아내의 마음으로 길을 나서지 마십시오. 오직 살고자 하는 자의 도끼로 걸으셔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쩡하고 울렸습니다. 밖에는 뙤약볕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서늘한 결의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되찾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면 자신이 가장 아팠던 상처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 법입니다. 오후 늦게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한바탕 쏟아진 비가 그치고 난 하늘은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고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한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집은 엊그제와 똑같이 고요했지만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신당하고 유산의 진실을 알게 된 이후로 낡은 껍데기를 한꺼풀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일지라도 무조건 참고 고개 숙이던 옛날의 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태호의 오토바이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주변에 수상한 기척이 없는지 살펴보라며 저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캐리어를 채 마당으로 끌어들이기도 전에 골목 입구에서 은색 팰리세이드 한 대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후진의 대문 앞에 바짝 붙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시어머니 최 여사가, 그 다음엔 시누이 수진이, 마지막으로 박지훈이 내렸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얼어붙은 듯 섰습니다. 놈들의 행보는 제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최 여사가 특유의 꿀바른 목소리로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네가 이 집에 혼자 내려와서 무서워서 어쩌나 내내 걱정했잖니. 빈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겉으로만 보면 이혼한 며느리를 살뜰히 챙기는 시어머니 같았지만 저는 입에 발린 그 달콤함 뒤에 숨은 시커먼 속내를 구역질 나도록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혀로 독약을 바르는 자들의 전형이었죠. 제가 들어오라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대문을 밀치고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그 뒤를 따르며 마당부터 툇마루, 현관 안쪽까지 눈알을 굴렸습니다. 문병 온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집 재산을 훑어보러 온 감정사 같았습니다. 지훈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맨 뒤에 서서 예의 그 침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볼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전엔 그 묻어남이 제 의지처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어떤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악당의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최 여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음습해? 여기서 오래 살다간 기약한 사람 명줄 짧아지겠네. 그러고는 먼지가 묻을까봐 휴지로 소파를 벅벅 닦아내고는 마지못해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저는 낡은 장식장에 기대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곁눈질하며 혀를 찼습니다. 출가 외인이 무슨 일만 생기면 쪼르르 친정으로 도망친다니까. 집골 좀 봐. 이런 흉가는 둬서 뭐하러 쥐고 있는지 몰라. 수진이 얄미운 입을 삐죽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올케가 눈치가 좀 있어서 서류 몇 장에 도장 깔끔하게 찍어줬음 이 꼴로 안 쫓겨났을 텐데. 세상은 눈치 빠른 사람이 이기는 법이거든. 제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수진 씨.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제가 올케 노릇을 하느라 형님 대신 이름을 부르며 반말 섞인 어조를 쓰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훈계 들을 이유 없는 것 같은데? 입 조심해. 이제 우린 시누이 올케 하는 사이 아니니까 함부로 혓바닥 굴리지 마.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가 찻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른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 이혼도장 찍자마자 아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는데 호칭 챙겨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최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평생 기죽어 살던 며느리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대들자 충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다 무너져가는 친정집 하나 믿고 뼈대 있는 집안 행세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10년이 넘게 시도 못 맺은 여자가 이 썩은 집구석에 틀어박히는 게 내 팔자에 딱 맞긴 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의 기억, 유산 후 납작해진 배를 만지며 흘렸던 피눈물이 다시 한번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쏘아보며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건 제 아이지만 당신이 지키지 못한 건 인간의 도리야. 최 여사가 입을 쩍 벌리며 뭐라 욕설을 퍼부으려던 찰나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탐색전이 엉뚱한 싸움으로 번질까봐 초조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을 한 바퀴 빙 둘러보고는 제게 몸을 돌렸습니다. 서윤아, 우리 싸우러 온 거 아니야. 그저 네가 혼자 지내는 게 걱정돼서 그래. 집이 낡아서 전선도 합선될 수 있고 바닥도 무너질지 모르는데. 혹시 장모님이 남겨두신 서류나 짐 같은 거 더 찾아본 거 없어? 아주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제 심장이 크게 쿵 뛰었습니다. 역시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확실한 단서를 잡지 못해 떠보려는 개수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찬물을 더 주전자에 붓고 탁자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건 많아. 낡은 찬장, 찢어진 소미불, 찌그러진 양은 냄비. 물건 버리는 걸 싫어하셨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묻는 그런 건 없어.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정말? 혹시 찾아놓고도 혼자 꿀꺽하려는 거 아냐? 저는 피하지 않고 그녀를 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물건을 찾든 말든 그쪽이 신경 쓸 일 아니야. 한 번만 더 선 넘으면 내 쫓아버리겠어. 결국 지훈이 가족들을 이끌고 돌아섰습니다. 문 밖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좀 진정하고 며칠 푹 쉬어. 하지만 회사나 집, 예전 일과 관련된 서류가 나오면 내게 제일 먼저 연락해. 내 것이 아닌 걸 욕심내선 안 돼. 헛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돈으로 산 건물에서 사장 행세를 하는 놈이 진짜 주인인 제게 내 것이 아닌 걸 욕심내지 말라며 충고를 하다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유분수지. 저들의 뻔뻔함엔 한계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발소리를 내며 골목 밖으로 멀어졌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뒤편에서 태호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과 식은 찻잔을 보더니 그가 짧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눈치챘습니까? 확신은 못해도 의심은 하고 있어요. 저는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놈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발 앞서가야죠. 저는 더 묻지 않고 어머니가 서랍장에 두셨던 손전등과 황동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넘어가 마당에는 땅거미가 짙게 깔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남기고 간 악취나는 모욕과 음모의 냄새가 낡은 집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문을 너무 오래 닫아두면 다른 자들이 문을 부수고 쳐들어올 테니까요. 제 남은 인생을 지키려면 제가 직접 그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와 저는 마당의 비밀 공간을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뒤 태호는 집안 불을 반쯤 끄고 골목의 동태를 1시간 넘게 살폈습니다. 바깥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이자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2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제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서둘러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영집을 나선 건 밤 11시가 가까워진 시간이었습니다. 태호의 차는 가로등 하나 없는 국도를 달렸고 양옆으로는 시커먼 농경지와 도랑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속이 파도치듯 울렁거렸습니다. 흔히들 밤이 깊어지면 귀신이 나온다고 하죠. 하지만 귀신은 공동묘지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의 탐욕스러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저는 이제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사람은 제 흐릿한 기억 속에 김 기사님은 캔모자를 즐겨 쓰시며 집에 오실 때마다 찹쌀떡을 사다 주시던 인상 좋은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죽음 역시 서류상으로만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숨어 지내는 곳은 수로 옆 외딴 마을의 허름한 슬레이트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구아바 나무 한 그루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태호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처마 밑에 바짝붙어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 기사님, 저 태호입니다. 한참 동안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다가 이내 시멘트 바닥에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문이 한 뼘쯤 열리더니 희미한 호롱불 아래로 제 기억보다 훨씬 폭삭 늙어버린 기사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움푹 파인 두 뺨과 듬성듬성한 백발, 그리고 오랜 불면증에 시달린 듯한 초췌한 눈빛. 저를 보는 순간 기사님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윤이 아가씨 맞습니까? 목이 메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황급히 몸을 비켜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안에는 낡은 평상 하나, 작은 탁자, 털털거리는 선풍기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약 냄새와 파스 냄새, 곰팡내가 진동하는 방안을 보며 저는 묘한 슬픔에 잠겼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분이 어쩌다 십수년을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야 했단 말인가요? 기사님이 물을 내오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유리잔이 부딪혀 달그락거렸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보며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제 명에 죽어도 아가씨는 다신 못 볼 줄 알았습니다. 정아 사모님이 참말로 대단하시네요. 그 짐승 같은 놈들 눈을 피해 아가씨를 여태 숨겨오시다니. 저는 평상 끝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기사님, 우리 아빠.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죠? 그 질문에 기사님의 어깨가 푹 꺾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쉰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그날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거였죠? 제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기사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재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러 지인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출발 전 아버지는 평소 다니던 국도를 피해 가라고 당부했지만 읍내를 벗어나자마자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차를 밀어붙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고 철저하게 계산된 타이밍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차는 전복됐고 저는 도랑에 처박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살았지만 산 게 아니었죠. 그놈들이 관련된 사람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놈들이라뇨?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기사님은 혹여벽에라도 귀가 있을까 두려운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제게 몸을 바짝 기울였습니다.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딱 한 사람 얼굴만 똑똑히 기억합니다. 기사님의 눈동자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말투는 아주 점잖고 언제나 구김살 없는 양복을 빼입고 다니지만 눈빛은 사람의 온기라곤 조금도 없는 사내. 태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기사님이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깥 마당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밟은 듯한 빠직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셋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두운 마당의 나무십들이 스산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사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틀렸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귀청을 찢는 듯한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측면의 유리창이 박살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기사님은 가슴을 움켜쥐더니 평상 모서리로 푹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혼비백산하여 기사님을 부축하려 뛰어갔습니다. 등에 손을 대자마자 뜨겁고 끈적한 피가 회갈색 점퍼를 적시며 빠르게 번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기사님, 기사님. 그는 피를 토하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에 작고 차가운 물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끝이 반질반질하게 다른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어머니, 자개장 밑바닥. 말을 마친 그의 눈동자가 허공을 향해 뒤집히며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태호가 제 팔을 낚아채듯 일으켜 세웠습니다. 뛰십시오. 마당 담장을 넘어 침입자들이 들이닥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호롱불을 걷어차 끄고 저를 뒷문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뒷뜰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차가운 이슬을 머금은 잡초들이 바짓가랑이를 매섭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등 뒤로는 낮게 내뱉는 욕설, 쿵쾅거리는 발소리, 동네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뒤엉켜 지옥도를 방불케 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열쇠를 피부가 파이도록 꽉 쥐고 그저 달리기만 했습니다. 수로 2개 이르렀을 때 태호는 저를 갈대숲 아래로 밀어넣어 숨긴 뒤 차를 세워둔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시동이 켜지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제 가슴이 터질 듯 헐떡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차가 어두운 시골길을 미친 듯이 빠져나가는 동안 뒤에는 낡은 집과 텃밭, 그리고 진실의 파편을 지키다 제 눈앞에서 방금 숨을 거둔 기사님의 시신만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피가 묻은 제 손바닥과 열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깥은 온통 암흑천지였지만 한 가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기사님이 쓰러진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2번 다시 뒤로 물러설 자격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통영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골목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이따금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으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새벽 안개가 살갗을 베일듯 차가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제 손바닥에는 열쇠를 너무 꽉 쥔 탓에 톱니바퀴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의 끔찍한 죽음은 저를 비통하게 만들었지만 슬픔보다 더 큰 서늘한 분노가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놈들은 입을 막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 1분 1초라도 지체한다면 어머니가 남기신 모든 증거는 그들의 손에 파괴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호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마당 주변을 샅샅이 살핀 후 제게 위층으로 올라가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나무 계단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어머니의 방. 빛바랜 푸른색 방문을 열자 진한 나프탈렌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이불의 묵은 내가 훅 끼쳐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얼레빛 작은 거울, 머리핀들이 예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외출하셨다가 금방이라도 돌아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방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자개장, 빛바랜 모기장, 화장대 모서리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릴 적 장마철이 되면 저는 항상 이 방에 들어와 어머니 품을 파고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채질을 해주시며 서윤아, 명심해라. 착하게 살면 하늘도 다 굽어 살피신단다 라고 자장가처럼 말씀하셨죠. 그때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는 그저 착하게 산 것이 아니라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홀로 온몸으로 비바람을 막아내고 계셨던 겁니다. 태호는 방에 들어오지 않고 문턱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기사님이 자개장 밑바닥이라고 하셨죠? 모서리 틈새를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벽면을 꽉 채운 흑단 나무 자개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혼수품이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통원목의 밑동 같았지만 바닥에 엎드려 맨 안쪽을 더듬어 보니 나무결을 따라 교묘하게 감춰진 미세한 틈새가 만져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저는 피 묻은 작은 열쇠를 틈새 아래 숨겨진 열쇠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찰칵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얇은 비밀 서랍 하나가 미끄러지듯 빠져나왔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짙은 갈색의 나무 상자 하나와 노끈으로 묶인 서류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이지 어머니였습니다. 한 곳만 파면 다 나오도록 어설프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자식을 겹겹이 껴안아 우박을 막아내는 어미새처럼 철저하게 진실을 쪼개어 감춰두셨던 겁니다. 저는 먼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검은색 가죽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 종이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이 장부야말로 놈들이 수십 년간 속이고 파헤치고 살인까지 저지르며 찾고자 했던 바로 그 물건임을 직감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 특유의 정갈하고 꼿꼿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도진 일가 재산의 진짜 목록이다. 이 장부를 준 자가 우리 집안의 뿌리를 쥐는 것이다.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들을 넘겼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금싸라기 땅, 양산의 물류 창고, 두 곳의 건설 자재 회사 지분, 강변의 거대한 과수원 부지들, 그리고 타인 명의로 신탁된 금괴 보관소의 계좌까지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내역을 읽어내려가자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저는 박지훈이 빼앗아간 상가 건물이 전 재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이 목숨 걸고 지켜낸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이 장부는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횡재가 아니라 뿌리째 뽑혀나갈 뻔했던 우리 가족의 남은 피와 살이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 태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오직 이 종이 쪼가리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몇 장의 낡은 흑백 사진과 반으로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진은 부모님이 창고 앞에서 계시고 그 뒤로 젊은 남자들이 짐을 나르는 풍경이었습니다. 무심코 사진을 넘기려던 찰나 아버지의 등 뒤쪽에 반쯤 가려진 채 서 있는 한 얼굴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훨씬 앳되고 마른 체격이었지만 그 이목구비만큼은 결코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지훈. 저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최소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옛날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양갈래 머리를 한 꼬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제 아버지 뒤에 서 있던 청년이 훗날 우연히 건축 자재 박람회에서 저를 만나 첫눈에 반했다며 13년이나 남편 행세를 했던 자였습니다. 사진을 코앞까지 끌어당겨 보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저 날렵한 콧대, 저 눈빛, 살짝 올라간 입꼬리, 틀림없는 박지훈이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좀 보세요. 제가 태호에게 사진을 내밀자 그가 힐끗 보고는 턱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놈이 맞군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메마른 목구멍을 찢고 나오는 듯한 거친 소리였습니다. 이제 다 맞춰졌네요. 그 남자는 박람회에서 우연히 저를 만난 게 아니었어요. 첫눈에 반했다는 것도 제가 참해서 사랑했다는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부드러운 벨벳으로 감싼 사냥 그물이었습니다. 놈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의 모든 걸 꿰뚫어보고 적당한 때가 오기만을 기다려 제 인생에 파고든 겁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사진을 쥔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13년. 매일 그를 위해 밥을 짓고 옷을 개고 장부를 맞춰주었습니다. 피곤하다면 생강차를 끓여 대령했고 시어머니의 독서를 들으면서도 가정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제가 살을 맞대고 잤던 남자는 한 번도 제 의지처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설계된 덫에 충실한 앞잡이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기도 전에 핸드백 안에 휴대전화가 지잉하고 울렸습니다. 어두스름한 방안을 밝히는 액정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가 떠 있었고 그 아래로 제 심장을 움켜쥐게 만드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영상통화 수신 중. 손에 쥔 휴대전화가 덜덜 떨렸습니다. 낯선 번호 영상통화. 방 안은 갑자기 좁아진 듯했고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제 가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태호가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으십시오. 통화 버튼을 스와이프하자 화면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누렇게 얼룩진 시멘트 벽과 창고의 탁한 백열 등 불빛이었습니다. 화면이 약간 흔들리며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의자에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했던 와이셔츠는 찢겨 피얼룩이 묻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시퍼렇게 멍들었으며 이마 한쪽으로 피가 말라붙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법원을 나설 때 그토록 오만하고 점잖았던 남자가 지금은 고장난 물건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화면 밖에서 나이 지긋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 지르는 법 없이 또박또박 짚어내는 중후한 음성은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장부는 찾았겠지? 저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화면 너머에서 픽 하는 헛웃음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지.
중요한 건 화면 속의 이 남자 목숨을 살리고 싶다면 장부를 들고 혼자 오라는 거다. 핏기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화면을 직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몹시 지쳐 보였지만 납치당한 사람치고는 기묘할 만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정말로 묶여서 맞은 것인가? 아니면 장부를 빼앗기 위해 또 한 번 연극을 펼치는 것인가? 제가 이를 앙다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상대방이 가볍게 차를 홀짝이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태연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믿을 필요 없어. 그저 네가 이놈을 살리러 올 만큼 겁을 먹었기만 하면 되니까. 그가 화면을 휙 돌리는 순간 등 뒤편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종가집이나 큰 집 거실에 걸어둘 법한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화면을 뚫어지게 보던 태호가 갑자기 책상을 짚은 손에 힘을 꽉 주며 몸을 기울였습니다. 전화 끊겼습니까? 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저쪽도 우리가 무언가를 보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라. 경찰을 부르거나 1시간 늦으면 이놈 손가락이 하나 날아갈 거고 2시간 늦으면 시체로 보게 될 거다. 화면이 툭 끊기며 검게 변했습니다. 정적 속에서 제 심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그대로 서 있더니 제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평정심을 잃고 방 안을 2바퀴나 초조하게 맴돌았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팼습니다. 막 계단을 밟고 올라온 정재섭 사장이 그 분위기를 읽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상황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정 사장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단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놈이 진짜 인질로 잡힌 거랍니까? 아니면 쇼랍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걸 모르겠다는 게 가장 끔찍한 거예요. 만약 화면 속 남자가 생판남이었다면 차라리 포기하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 한 식탁에서 국을 떠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체온을 나눴던 남자였습니다. 제 유산 소식에 손을 잡아주었고 끝내는 제 등에 칼을 꽂은 남자. 사랑은 진작에 식어 증오가 되었지만 13년의 징글징글한 세월은 손가락 튕기듯 쉽게 털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마음 가장 깊숙하고 나약한 곳, 끊어내지 못한 미련의 잔재를 지렛대 삼아 덫을 놓은 겁니다. 정 사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잘 들어라. 이제부터 넌 배신당한 전처의 마음으로 움직여선 안 된다. 내 부모의 피 묻은 원한을 갖고 목숨을 보전해야 할 당사자로서 움직여야 해. 저놈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다. 이 장부가 내 손을 떠나면 내 어미가 평생을 바친 희생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다. 저는 장부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를 시궁창에 쳐넣은 인간이 죽든 말든 내버려 둘까 하는 생각이 스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놈들은 제가 차마 사람 목숨을 버려두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까지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호가 제 앞에 다가와 섰습니다. 저 장소 어딘지 압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딘데요? 아가씨 친가의 종가집 큰 댁이 있던 옛 한옥입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아주 오래전 저도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이 잉태된 곳이죠. 평소 말수가 적고 신중한 남자가 그곳을 떠올리며 시선을 피하는 걸 보니 그 안에 도사린 과거의 무게가 얼마나 끔찍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가야겠어요.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 사장이 펄쩍 뛰었습니다. 불나방처럼 혼자 죽으러 가겠다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놈들이 하라는 대로 혼자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2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 끝을 낼 겁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 반장님, 때가 왔습니다. 놈들이 제 발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위치 확인되는 대로 좌표 찍겠습니다. 형사 반장 오재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가 결코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기만 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다만 숨통을 끊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짙은 색 긴 소매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검은 장부는 품 안주머니 깊숙이 숨겼습니다. 강해 보이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더 이상 떨고 있는 약자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워도 넘어야 할 문이 있다면 기꺼이 걷어차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차는 밤이 짙게 깔린 인적 드문 외곽 도로를 달려 어느 고풍스러운 한옥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호는 저를 바로 내리게 하지 않고 눈을 맞추며 당부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아가씨는 과거의 제물로 받쳐지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걸 끝장내러 온 겁니다. 저는 대답 없이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낮은 기와담장 너머로 칙칙한 구름이 낀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쯤 열린 나무 대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스스스거리며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품 안의 장부를 만지며 저는 저를 집어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는 어둠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밀자 낡은 경첩이 끽끽거리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집안은 꽤 넓었지만 묵은 세월의 때가 내려앉아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마루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원목 탁자 앞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흰 와이셔츠 소매를 깔끔하게 걷어붙인 그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아주 정갈하게 빗어 넘겼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한없이 깊고도 차가운 자. 그를 보는 순간 저는 왜 어머니가 이 혈육의 존재를 제 어린 시절에서 완벽하게 도려내려 했는지 단박에 이해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최소한의 온기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한참 응시하더니 아주 정확하고 묵직한 발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다 컸구나 이서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저를 오랫동안 아주 깊은 곳에서 지켜본 포식자의 인사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 장부를 꽉 쥐고 제가 쏘아 붙였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의 입가에 미세한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내 어미가 그토록 꽁꽁 숨기지만 않았다면 넌 진작에 나를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을 거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에 적힌 내용, 족보에서 파내어진 층가쪽까지 이 모든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이름으로 뭉쳐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이태만. 그가 자신이 불려야 할 이름을 들은 귀족처럼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비의 친동생이지. 울부짖거나 오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고 대신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사리가 차올랐습니다. 제 눈앞에 앉아있는 자는 아버지의 친동생이자 저와 피가 섞인 혈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를 철저히 지워버렸습니다. 친조카가 삼촌 얼굴조차 모르고 자랐다는 사실이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게 했습니다. 이태만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매가 도진 형님을 쏙 빼닮았구나. 고집스러운 것까지 말이다. 제가 한치의 떨림도 없이 대꾸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당신이 훔치려던 그 물건을 지키려다 돌아가셨어. 그의 표정은 동요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찰나의 순간 서늘해졌습니다. 내 아비는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욕심내다 죽은 거다. 내 어미도 끝까지 다 숨길 수 있을 거라 착각한 게 죄고. 날씨 이야기하듯 평온하게 내뱉는 그 태도가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100배는 더 끔찍했습니다. 가장 잔혹한 자들은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안방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핏줄 타령을 참 가볍게도 하시네. 이 집안의 재산이었다면 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했고 왜 우리 어머니가 평생 숨죽이며 그거지 같은 꼴로 사셔야 했지? 왜 나는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토끼 신세가 되어야 했냐고. 이태만이 픽 웃었습니다. 세상은 쥔자의 것이다. 넌 아직 어려서 어미에게 다 배우지 못했나 본데 핏줄이란 정으로 묶이는 게 아니다. 힘을 쥔 자가 고삐를 잡는 거야.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건가? 생각하는 게 아니지. 그가 등바디에 푹 기대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내 것이었어야 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태만 같은 부류에게 친형은 가족이 아니었고 형수는 가족이 아니었으며 조카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걸 갖기 위해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자는 이미 마음속에서 혈육이라는 단어를 도려낸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호칭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또박또박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무슨 권리를 운운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훔치려는 이 장부는 우리 부모님이 목숨을 내놓고 지킨 거다. 넌 이것에 손댈 자격이 없어. 이태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제가 이토록 당돌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무심하게 응수했습니다. 자격? 내 애비가 끝까지 그걸 지켰을 거라 믿느냐? 그 위인도 조금만 눈치가 빨랐다면 그렇게 일찍 개죽음 당하진 않았을 거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측면의 미닫이 문이 열렸습니다.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밧줄에 결박된 박지훈을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멍든 얼굴이었지만 화면으로 볼 때와는 달리 실제로 빛 아래 끌려 나온 그의 눈빛 속에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뉘우침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막다른 길의 선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이태만이 제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부 넘겨라. 그럼 여기서 모든 걸 끝내고 너와 저놈 둘 다 살려서 보내주마.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뚝 떨어지며 냉기를 뿜었습니다. 믿을 필요 없어. 그저 내 부모처럼 개죽음을 당할지 아니면 목숨이라도 부지할지 현명하게 선택해. 바로 그때 지훈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장부를 넘기면 널 죽일 거야. 저 인간은 절대 널 살려두지 않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태만이 고개를 돌려 지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살기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널 20년을 거둬 먹였다. 한 글자씩 내뱉는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나를 물어? 그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20년. 그 한마디는 단순히 박지훈의 가면을 벗겨내는 걸 넘어 제게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라 믿었던 이 남자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악마가 20년간 직접 거두어 기르고 가르친 완벽하게 통제된 장기말이었습니다. 제 13년의 결혼 생활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태만이 짜놓은 치밀한 각본의 일부였던 겁니다. 저는 박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떨구며 쉰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서윤이 네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난 너를 알았고 장모님을 알았고 네 집안의 엄청난 재산을 알았어. 회장님은 장모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네게 접근할 자가 필요했고 그게 나였어. 심장의 대못이 밝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 고백, 결혼식, 그리고 수많은 다정한 약속들이 모두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가짜 서류, 이혼 소송, 상가 건물, 회사 지분, 다 내가 조작한 거야. 지훈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죄를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와 수진 누나가 널 짓밟을 때 모른 척 방관한 것도 다 내 죄다. 방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핑계대지 않는 솔직함이 때로는 변명보다 더 잔인하게 가슴을 찌르는 법입니다. 13년간 제 품에 안겼던 남자가 철저한 사냥꾼의 꼭두각시였다니. 저는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런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가 뭐야? 속죄라도 하겠다는 거야? 늦었어. 너무 늦었다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난 널 지킬 자격도 없는 놈이야. 하지만 네가 유산했을 때 난 처음 깨달았어. 이태만 회장은 장부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 주변에 싹을 말리고 결국엔 너까지 죽일 거란 걸 알았어. 그가 이태만을 노려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사냥개 노릇 안 합니다. 이태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모없는 새끼.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장소리 듣게 해줬더니 고작 계집 하나에 눈이 멀어 나를 배신해? 지훈이 맞받아쳤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제 손에 묻은 피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멈추는 겁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며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의 거리가 이토록 짧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진 순간 바로 그때 밖에서 바퀴가 자갈을 거칠게 가는 소리와 함께 차량 여러 대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차량문들이 일제히 열고 닫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열리고 건장한 구둣발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가장 앞장서 들어온 이는 태호였습니다. 그는 턱에 힘을 꽉 준 채 방안을 스캔하다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 눈빛만으로도 턱 막혔던 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정재섭 사장과 다부진 체격의 매서운 눈매를 가진 중년 남성이 사복 차림의 형사들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반장 오재석입니다. 그가 경찰 신분증을 치켜들며 짧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태만 씨, 당신을 꽤 오래 지켜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이태만은 멈칫하더니 이내 헛웃음을 쳤습니다. 경찰 나으리들이 대단하시군. 종가집에서 친척들끼리 담소 좀 나누는 데까지 들이닥치고 말이야. 오 반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가족 모임이었다면 저희가 오지 않았겠죠.
재산 탈취를 위한 협박, 감금, 사문서 위조, 그리고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살인 및 실종 사건들까지. 이젠 가족회의가 아니라 취조실에서 하셔야겠습니다. 그 당당하고 거침없는 태도를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권력이란 어둠 속에 숨어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빛 아래서 진실을 밝히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태만이 지훈과 저를 번갈아 노려보며 이죽거렸습니다. 봤느냐? 결국 이 난리통도 저깟 장부 하나 때문이지. 돈이 사람 마음을 미치게 하는 법이야. 제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아니, 핏줄을 팔아 돈을 산 건 바로 당신이야. 이태만이 반박하려던 찰나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 반장님, 지훈은 전혀 저항하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채 여보장 안제 재킷 주머니에 검은색 USB가 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 스캔본, 가짜 계약서 초안, 그리고 이태만 회장과 제가 나눈 모든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이태만의 눈에서 처음으로 걷잡을 수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네 이놈. 감히. 지훈이 서글프게 웃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자의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가슴 한구석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남자의 모든 것이 빈 껍데기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 반장의 지시로 형사 하나가 USB와 서류 뭉치를 찾아왔습니다. 오 반장은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군. 연행해. 이태만이 한 발 물러서며 이갈이하듯 말했습니다. 이따위 것들로 나를 엮을 수 있을 것 같나? 이것만이 아니죠. 오 반장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박지훈 씨의 증언, 정재섭 씨가 보관한 원본 서류들,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최명희 씨와 박수진 씨, 유진 씨의 공조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저 혼자 억울하게 당한 줄 알았는데 제 삶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이 모두 빛 아래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오늘 오후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통화 내역 복원 작업을 받고 있습니다. 최 여사와 박수진 씨도 이미 취조실에 모셔뒀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펼치고 뒤로는 저를 죽이려 했던 자들의 말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형사들이 다가가 이태만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그는 발버둥 치지 않고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똑바로 맞섰습니다. 떨림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난 그저 모든 게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가 작게 비웃었습니다. 제자리라. 내 식구들은 다 되졌는데 돌아갈 자리가 어디 있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부터 이 집안에서 당신의 자리는 없습니다. 오 반장이 턱짓하자 형사들이 이태만을 끌고 나갔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멀어지며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도 훅 빠져나갔습니다. 승리라고 부르기엔 거리가 멀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모든 게 휩쓸려간 폐허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지훈 역시 밧줄이 풀렸지만 자유의 몸은 아니었습니다. 오 반장이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당신은 협조자이지만 동시에 피의자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죗값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웨딩 사진 속에서 제 곁에 서 있던 남자,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미소 짓던 남자, 그리고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은 남자. 이제 그에게는 번듯한 집도, 완벽한 사장님의 가면도, 빠져나갈 퇴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형사들에게 이끌려가기 전, 제 앞에 멈춰서서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자백할게. 내가 아는 모든 걸 털어놓고 네가 빼앗긴 걸 다 되찾도록 도울게. 저는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피로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후회는 그저 잿더미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의 목구멍이 울컥 움직였습니다. 서윤아, 자백은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하는 거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 인생에 당신이 나설 자리는 이제 없어.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아픈 게 뭔지 알아? 돈을 빼앗기고 청춘을 잃은 게 아니야. 내가 13년 동안 함께 숨쉰 남자가 단 하루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게 가장 아픈 거야. 넌 충분히 내 몫을 다 했으니 남은 죗값이나 치러.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3년간의 썩어빠진 인연은 오늘로써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지독한 악연은 때로는 내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지옥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당이 완전히 텅 비자 줄곧 곁을 지키던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우는지 아쉬워하는지 묻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아가씨에게 가장 먼저 남겨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였죠. 세상엔 평생 진실조차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도 수두룩하니까요. 그 말에 참았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담벼락을 넘어온 얇은 햇살이 마당에 이끼 낀 기와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은 느리게 오지만 한 번 도달한 빛은 결코 어둠에 다시 잡아먹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부모님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검은 가죽장부, 정재섭 사장이 보관한 원본 권리증, 박지훈의 자백, 그리고 위조거래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까지 진흙 속에 묻혀있던 모든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빼앗긴 제 뿌리만큼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언니라 부르며 따랐던 유진이, 그녀 역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계좌 내역이 들통나며 구속되었습니다. 그녀를 이용했던 자들은 손바닥 뒤집듯 그녀를 배신하고 버렸습니다. 제 살을 파먹으며 기생하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지훈은 그가 저지른 모든 죄질에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명을 구걸하지도 더 무거운 벌을 내려달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 죄만큼 죄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가장 공평한 세상의 이치니까요. 누구의 며느리라는 꼬리표도 남편의 거짓된 애정도 아닌 온전히 내 부모가 물려준 꼿꼿한 뿌리로 내 두 다리로 딛고 서 있는 삶. 흔히들 여자의 팔자는 뒤용박 팔자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보고 나니 진정으로 여자가 강해지는 순간은 넘어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남편은 축복이지만 나쁜 남편은 교훈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패배일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겪으며 제가 얻은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헛된 정에 이끌려 진실을 외면하지 말 것,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의 손에 쥐어주지 말 것,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뿌리를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말 것. 때로는 나를 구원하는 동아줄이 가장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장 낡은 곳에 숨어있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채널의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긴 사연 귀 기울여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며 다음번 인생의 반환점을 돌며 채널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